자동차 한 대를 사도 폴란드처럼 사진 않죠. 제정신입니까? 무슨 무기를 슈퍼에서 라면 사듯이 사요? 한국한테 뒤통수 세게 맞아봐야 정신 차리죠. 깐깐하기로 소문난 북유럽의 여우, 노르웨이. 폴란드의 광폭 행보를 비웃으며 독자 노선을 고집하던 그들이 왜 돌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까요? 미국은 5년을 기다리라 하고 독일은 대답조차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 발견한 한국인의 뜨거운 안보의 실체. 전 세계가 경악한 노르웨이의 역전극,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국방물자청에서 전략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에리크 솔베르그 준장입니다. 평생을 깐깐한 여우라 불리며 살아오며 국가의 세금을 단 1센트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자부심, 그것이 제 훈장이었죠.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사재기하듯 쓸어 담을 때 저는 상황실에서 비웃었습니다. 저건 전략이 아니라 패닉바잉이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넘치시는군요, 에리크 장군님. 하지만 지금 노르웨이가 우리 폴란드처럼 한가하게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을 상황은 아닐 텐데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폴란드 포병여단장 야책 대령의 목소리는 지독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 계산기 좀 그만 두드리라는 뼈있는 농담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모든 걸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이라는 보급선을 타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야책 대령에게 품격 있는 냉소를 날리며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상황실 전광판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스레드니 반도. 그곳은 이미 러시아 기갑부대가 뿜어내는 검은 매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보란듯이 전차 포신을 우리 초소 방향으로 고정한 채 실전 사격을 퍼붓는 저들의 오만함.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러시아의 불꽃은 마치 제 무능함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가 겉으로는 나토의 북쪽 방벽이라 큰 소리치지만 정작 우리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긴 창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평화 분위기에 취해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장거리 로켓 시스템 ME-170을 전량 퇴역시켜 고철로 만들어버린 뼈아픈 실체, 그나마 남은 예비 물자까지 우크라이나에 다 퍼주고 난 뒤 우리에게 남은 건 먼지 쌓인 검토 보고서뿐이었습니다. 전차는 방패일 뿐입니다. 적이 100km 밖에서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우리는 그저 눈을 감고 맞아야만 하는 굴욕적인 무방비 상태. 야책 대령은 제 비겁한 자존심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장군님. 전우로서 묻고 싶습니다. 코앞까지 밀고 들어온 저 러시아를 대체 뭘로 막으실 겁니까? 설마 아직도 미국이 보내줄 거라는 그 기약 없는 서류 뭉치로 러시아의 전차를 막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폴란드는 이미 배치를 끝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한국산 무기 뒤에서 따뜻한 수프를 먹으며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장군님, 이것을 패닉바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생존 문제입니다. 전화가 끊기고 상황실에 정적이 감돌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건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제 보잘것없는 안목이라는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요. 창밖에는 여전히 러시아의 포성이 들릴 듯한 긴박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책상 위에는 당장 쏠 수 있는 실탄 대신 5년을 기다리라는 미국의 차가운 공문만 놓여 있었습니다. 명분과 자부심을 지키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골든타임이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저 오만한 폴란드 친구는 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저토록 당당한 것인지.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준비해. 제 짧은 명령에 부관들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워싱턴입니까? 베를린입니까? 저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폴란드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저들이라면 사듯 사들였다는 그 한국산 무기가 정말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지켜줄 구원자인지 말이야. 그것은 노르웨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건 가장 고독하고도 치열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북유럽의 여우가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을 꺾고 진실을 찾아 떠나는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슬로 공항으로 향하는 관용차 뒷좌석,
창밖으로 스치는 평화로운 풍경과 달리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국 펜타곤의 비화 회선을 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20년 지기이자 대외군사 판매 담당관인 마이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나토의 훈련장에서 동고동락했던 그라면 우리 노르웨이의 절박함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30년 군 생활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그리고 거대한 물량을 쏟아붓는 폴란드에 밀려 로키드 마틴의 생산 라인은 이미 한계치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는 곤혹스러운 목소리로 노르웨이의 대기 순번이 47번째임을 알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집행해도 인도는 2030년, 아니 그 이후가 될 것이라는 차가운 선언이었습니다. 47번째. 세계 평화를 수호한다던 혈맹. 미국에게 인구 500만의 노르웨이는 그저 관리 가능한 리스크, 혹은 순번이 한참 밀린 소액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5년을 기다리라는 말은 사실상 우리 병사들에게 맨몸으로 러시아의 포신 앞을 지키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안보의 동반자를 자처하던 그들은 자국 연방군을 재무장하기에도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대화의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를 가진 부국 노르웨이였지만 안보라는 냉혹한 시장에서 그 돈다발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생명을 지킬 방패를 살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이 지휘관인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거운 패배감을 안고 도착한 곳은 폴란드 북부의 광활한 사격 시험장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평원 한가운데 야책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예상대로 결국 빈손인 저를 향해 빈정거림 대신 눈앞에 도열한 강철의 괴물들을 조용히 가리켰습니다. 미국이 서류를 검토할 때 그들이 가져온 해답, 한국의 다연장 로켓 천무였습니다. 하이마스보다 거대한 덩치에 2개의 포드를 장착해 2배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위용이 눈 덮인 평원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고지어 대지를 뒤흔드는 묵직한 진동이 발끝을 타고 전신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발사대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며 거대한 로켓들이 하늘을 찢고 날아올랐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지 상공에 도달한 로켓탄이 자탄을 쏟아내는 순간 모니터 속 화면은 순식간에 암전된 듯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먼지 구름이 좌우로 거칠게 솟구치며 표적지 전체를 집어삼키는 광경은 그 구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장비를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천무의 정교하고도 무시무시한 광역 살상력이었습니다. 마치 지표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광경이 모니터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30km 앞에서 벌이던 도발 따위는 단번에 제압하고도 남을 그야말로 지형을 바꿔버리는 압도적인 화력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으로서 감탄을 삼키고 차가운 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성능은 완벽에 가까웠지만 제 머릿속의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노르웨이는 폴란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포탄을 멀리 날리는 기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주포는 강철의 내구성만으로도 버틸 수 있지만 미사일 체계는 고도로 정밀한 전자전의 영역입니다. 제 시선은 저 멀리 북쪽 하늘을 향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하늘은 폴란드의 평온한 하늘과는 전혀 다른 전장입니다. 그곳은 오로라가 치는 밤이면 강력한 전자기 폭풍이 휘몰아치는 험난한 하늘길입니다. 태양풍의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화려한 빛의 향연은 정밀 유도, 무기인 미사일에게는 GPS 신호를 굴절시키고 통신을 마비시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습니다. 오로라가 춤을 추는 날, 하늘에서 길을 잃은 미사일이 우리 민가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러시아의 방해였습니다. 그들은 오로라로 인해 GPS 신호가 미세하게 약해진 틈을 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민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온화한 한국의 기후에서 태어난 정밀 전자 장비들이 이 미친 전자기적 혼란과 북극의 자기장 속에서 과연 오차없는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은 카탈로그의 숫자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발목을 잡은 건 변해버린 국제 방산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9년 전 우리가 K9 자주포를 도입할 때만 해도 한국은 우리에게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특히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백 문을 사들이는 큰 손이니 한국이 국익을 위해 공장까지 지어주며 극진히 모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작 수십 문을 도입하는 우리 노르웨이는 어떻습니까? 주문이 폭주하여 생산 라인이 마비되면 한국 역시 미국이나 독일처럼 변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폴란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수송선을 먼저 띄울 것인가? 우리는 또다시 47번째 대기번호표를 손에 쥐고 이번에는 한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늦더라도 검증된 미국의 시스템에 줄을 서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발사대 옆에서 데이터를 점검하던 한국인 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땀방울이 맺힌 그의 얼굴, 그리고 방한복 소매 끝에 묻은 투박한 기름때를 보는 순간 제 뇌리에 9년 전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017년 핀마크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모두가 철수할 때 홀로 남아 장비를 지키던 그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화력은 충분히 보았지만 아직 도장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이기에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노르웨이의 독특한 전자기 환경과 소량 도입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미국의 패권을 뛰어넘는 끝까지 책임지는 전략적 신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말입니다.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 이 낯선 파트너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기 위한 마지막 검증이자 지휘관의 간절한 기도와도 같았습니다. 폴란드 평원에서 마주한 한국인 팀장의 소매 끝, 그 검은 기름때는 제 기억의 시계바늘을 정확히 9년 전 2017년 겨울에 노르웨이 핀마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혹독했습니다. 영하 40도. 내뱉은 숨결이 순식간에 얼음 가루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는 극한의 환경. 그곳에서 노르웨이 육군의 차기 자주포 도입을 위한 동계 시험 평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 불리던 독일의 자주포와 도전자 입장이었던 한국의 K9이 맞붙은 현장이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맹렬한 눈보라에 최첨단 장비들이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멈춰섰습니다. 유압 장치는 굳어버렸고 예민한 전자 회로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쟁사였던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저으며 짐을 쌌습니다. 그들은 규정과 안전 수칙을 내세우며 날씨가 풀리거나 난방이 되는 시설이 제공될 때까지 정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는 숙소로 철수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기계조차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정비를 강행한다는 것은 매뉴얼에 없는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비들이 보관된 임시 경납고를 찾았던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떠난 그 차가운 철제 건물 안에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군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K9 자주포에 매달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한 장갑을 끼면 미세한 부품을 다룰 수 없다며 그들은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기어이 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쇠붙이에 손이 닿으면 살같이 쩍하고 달라붙는 영하 40도의 냉기. 그들은 입김을 호흡 불어가며 얼어붙은 부품을 체온으로 녹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본 그들의 손등은 이미 동상으로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건조하게 갈라진 피부 사이로 배어나온 핏방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 왜 규정에도 없는 고생을 자처하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도 진지하여 차마 말을 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내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는 한국인 특유의 무서운 책임감이 그들을 그곳에 붙들어 매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굉음과 함께 K9의 엔진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들 틈에서 낯선 붉은색 용기 하나가 제게 건네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다는 인스턴트 라면이었습니다. 포장지 속의 붉은 국물 사진만큼이나 강렬하고 매콤한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군의 체면에 경납고 바닥에 쪼그려 앉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들과 나란히 서서 그 용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는 그들의 손과 제 손이 맞닿는 순간 거절이라는 단어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들이킨 그 뜨겁고 자극적인 국물은 얼어붙은 제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속까지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매뉴얼을 따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구의 합리주의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들만의 뜨거운 정이자 전우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숙소인 야전 막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펙이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국의 혹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손등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며 그 환경을 끝까지 책임지는 파트너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이 규정을 지킬 때 한국은 기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서 있는 천무, 발사대와 땀 흘리는 한국인 팀장의 모습이 9년 전 그날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의구심들, 북극의 오로라가 만드는 전자기 폭풍이나 러시아의 재밍, 그리고 주문 폭주로 인한 공급망의 불안 같은 논리적인 걱정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문득 기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9년 전, 그 불가능하다던 영하 40도의 추위를 맨손으로 이겨낸 저 지독한 고집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걱정하는 오로라나 재민 같은 기술적 난관도 이미 그들만의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해법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국가 전략의 본질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9년 전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적어도 그들에게 기회를 줄 충분한 명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야책 대령과 한국인 팀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차가운 계산기는 잠시 꺼졌고 대신 지휘관으로서의 날카로운 검증 본능이 켜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막연한 기대가 틀리지 않았음을.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하는 절차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준비한 해답을 철저하게 시험해 보겠노라고 말입니다. 9년 전의 기억이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저는 감상에만 젖어 있을 수 없는 냉철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천무라는 미지의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추억이 아닌 현재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폴란드에서의 일정을 잠시 미루고 노르웨이 최북단 바르두포스 기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한국산 자주포가 배치된 최전방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2017년 그욱한의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의 무기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병사들에게 신뢰받고 있는지, 혹시 세월의 풍파 속에 고장난 애물단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대대장은 제게 보고서를 내밀며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독일제 장비를 쓸 때는 부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몇 달씩 걸려 발을 동동 굴렀지만 한국산 장비는 지난 5년간 놀라울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우리 병사들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덕분에 차가운 포탄을 직접 나르지 않고 따뜻한 차체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헌신이 단순한 쇼가 아니라 우리 병사들의 실제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시스템으로 정착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를 덮으며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튼튼한 강철을 깎아 자주포를 만드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파의 숲을 뚫어야 하는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가 우리의 혹독한 눈보라와 지형을 정복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무가 상대해야 할 적은 눈에 보이는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하늘은 오로라가 치는 밤이면 우주에서 쏟아지는 전파와 러시아가 쏘아보내는 교란 신호가 뒤엉키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미사일의 눈이 먼다는 것은 단순히 목표를 빗나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군의 통제를 벗어난 거대한 화약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끔찍한 시한폭탄으로 돌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아득히 넘어서는 공포였습니다. 한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오로라를,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교묘한 전파 공격을 그들이 과연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였습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믿음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도망가지 않을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군인에게 성실한 파트너보다 더 절실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제어되는 무기입니다. 아무리 의리가 깊어도 전자기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의지를 배신할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무기를 국경에 배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르두포스의 설원을 뒤로하고 다시 폴란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9년 전에 인연이 준 감동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기술 대 기술로 맞붙어야 하는 냉혹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저는 야책 대령에게 연락하여 가장 기상 조건이 나쁜 시간, 그리고 러시아의 재밍 신호와 유사한 전파 방해 상황을 가정하여 사격 시험을 진행해달라고 무겁게 요청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예우나 배려는 필요 없으니 그들이 가진 진짜 실력으로 노르웨이의 험난한 하늘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준비한 해답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 마지막 불안감마저 태워버리고 제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해 주기를 바라는 지휘관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제가 요구한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폴란드 북부의 사격장에는 아침부터 짓궂은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고 상공에는 짙은 먹구름이 깔려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천후는 눈에 보이는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동쪽 국경, 즉 러시아와 벨라루스 방향에서 날아오는 강력한 전파 방해 신호가 모니터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훈련을 위한 가상 상황이 아니라 국경을 맞댄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전자전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의 사격 훈련이라면 안전과 정확도를 위해 GPS 신호가 안정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파가 끊긴 미사일은 자칫 통제 불능의 쇳덩어리가 되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맑은 날의 에어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정도의 전파 방해에도 쩔쩔맨다면 오로라가 치는 노르웨이의 하늘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천무의 거대한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239mm 유도 로켓이 회색빛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니라 통제실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에 진입하자마자 위성 항법 장치인 GPS 수신 신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쏘아보내는 강력한 재밍 전파가 미사일의 눈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니터상의 그래프가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신호 상실을 알렸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9년 전에 그 뜨거웠던 컵라면, 국물도 그들의 헌신적인 태도도 이 냉혹한 전자전의 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미사일이 경로를 이탈해 인근 민가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외교적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른 순간 그것이 아군의 통제를 벗어난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여 키보드를 두드리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GPS 신호가 끊겨 사실상 장님이 되었어야 할 미사일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래의 궤적을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성 신호가 차단되자 미사일 내부에 탑재된 관성항법 장치가 즉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발사 순간 입력된 좌표와 스스로의 속도, 방향만을 계산해 날아가는 미사일의 독자적인 뇌였습니다. 마치 눈을 감고도 집을 찾아가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천무는 러시아가 쳐놓은 전파의 장벽을 비웃듯 뚫고 나갔습니다. 재밍 신호가 거세질수록 미사일은 더욱 냉정하게 자신의 위치를 보정했습니다. 모니터 속의 궤적은 흔들림 없는 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지 지역을 비추던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착탄의 충격으로 설치해 둔 카메라가 흔들렸지만 흙먼지가 거친 후 드러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사일은 표적지의 정중앙, 단 1m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깃발이 꽂힌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태운 것이 아니라 지면 깊숙이 관통하여 내부에서부터 폭발을 일으킨 듯 거대한 구덩이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닌 경악에 가까운 침묵이었습니다. 오로라보다 더 지독한 러시아의 실전 재밍을 뚫고 악천후 속에서 이토록 완벽한 명중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 수 있었습니다. 제 의구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자만심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극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으며 완성해 낸 기술적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한 전파 교란을 일삼는 적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러시아의 제밍이나 노르웨이의 오로라는 피하고 싶은 재앙이 아니라 이미 극복하고 정복한 일상적인 변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국인 팀장이 저를 향해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보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장을 뚫어내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은 9년 전 핀마크의 눈보라 속에서 증명되었고, 기술에 대한 믿음은 오늘 폴란드의 전파, 폭풍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무기라면 노르웨이의 하늘을 맡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무기만이 오로라가 춤추는 그 예측, 불가능한 하늘을 뚫고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테스트는 예산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압도적인 창을 우리 노르웨이군이라는 방패 위에 정식으로 올리는 절차뿐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47번째 대기번호표를 찢어버리고 우리가 선택한 최선의 답안을 세상에 공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돌아온 저는 곧장 오슬로의 국방부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재밍 상황을 뚫고 표적을 타격한 천무의 영상 데이터가 들려 있었지만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곳에 모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성능 데이터가 아닌 책상 위에 놓인 동맹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게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명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안보의 기둥이었던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파트너를 선택했을 때 겪어야 할 외교적 불편함과 로키드 마틴이라는 거대 군수기업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습니다. 성능은 인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은 역시 미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낡은 관성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기술 보고서를 잠시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전자전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신 지난 9년간 우리 북부 국경을 지켜온 K9 자주포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우리 노르웨이군이 이 이방의 무기에 붙여준 이름은 비다르였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의 아들이자 침묵과 복수를 관장하며 세상의 끝인 라그나로크에서도 살아남는 신의 이름입니다. 이 거창한 이름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 다른 나토 장비들이 시동을 걸지 못해 비명을 지를 때 비다르는 신화 속 이름처럼 침묵 속에 묵묵히 시동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2017년 첫 도입 이후 2022년과 2025년에 연이어 추가 계약을 체결하며 총 52문의 화력을 확보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써보니 바꿀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처한 안보 지형을 상기시켰습니다. 바로 옆 국경을 맞댄 핀란드, 그리고 발트해 너머의 에스토니아가 이미 우리와 같은 한국산 화력 체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관성에 젖어 미국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북유럽 방어선에서 홀로 다른 규격을 사용하는 전술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무를 선택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유사시 바로 옆 핀란드군과 부품을 공유하고 폴란드의 거대 생산 기지로부터 즉각적인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거대한 북유럽 화력 벨트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병참의 혁명이자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훌륭하지만 5년이라는 긴 공백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미 우리의 환경을 정복한 비다르의 형제 무기를 내일 당장 우리 손에 쥐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 병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K9로 지난 9년간 증명된 신뢰 위에 천무라는 새로운 창을 얻는 것. 이것은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길을 확장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름값에 눌려있던 관료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한 정치적 두려움이 현실적인 생존 논리 앞에서 힘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본 한국이라는 파트너는 화려한 외교적 수사보다 납기일과 성능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음을 그들 역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거치고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대기번호표 47번을 쥐고 눈치를 보는 소극적인 구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방패를 선택하는 주권, 국가의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가슴속에 품고 있던 폴란드에서의 확신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내부의 결단을 공식적인 계약으로 완성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선택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길었던 고민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오슬로 국방물자청의 회의실 공기는 바깥의 영하 15도,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술실에 들어선 의사들처럼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오직 결과만을 향해 움직이는 전문가들의 차분한 열기였습니다. 제 앞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마이클이 말했던 47번째 순번을 기다렸다면 아마 저는 2030년이 되어서야 이 서류의 초안 정도를 받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놓인 계약서에는 즉시 착수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지루한 인사치레 대신 볼펜을 꺼내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준비는 끝났고 사인만 하시면 내일부터 공장이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수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대국의 사정에 따라 생산 라인의 스케줄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누군가의 결제에 서류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했던 그 무력감이 펜 끝에서 부서져 나갔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계약서를 교환하는 순간 한국 측 임원이 제게 짧고 단단한 악수를 청했습니다. 장군님, 약속드린 대로 첫 번째 인도부는 내년에 도착합니다. 노르웨이의 겨울이 오기 전에 비다르 옆에 천무가 서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이 5년, 10년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내년을 이야기했습니다. 통상적인 무기 도입 절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우리를 위해 별도의 라인을 비워두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라는 거대한 전진 기지와 한국 본토의 생산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자 창밖으로 오슬로의 회색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 비친 국경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걸하듯 무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화력을 국경에 배치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47번이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 손에는 우선 공급 대상 1순위라는 새로운 티켓이 쥐어졌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달력을 넘겼습니다. 2027년, 2028년, 먼 미래에 막연한 계획들이 하나둘 지워지고 2026년이라는 현재의 시간 위에 구체적인 배치 계획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기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통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샀습니다. 적들이 5년 뒤에 우리를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일 당장 그들의 코앞에 강철의 비를 뿌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제력이자 승리였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노르웨이 최북단 핀마크의 국경지대로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녹색 오로라가 춤을 추고 있었고 러시아 쪽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풍경은 9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풍경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쌍안경 너머로 보이는 국경선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질감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의 침묵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정적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그 누구도 감히 깨뜨릴 수 없는 묵직한 압도감이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비다르들이 포신을 북쪽으로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비다르의 옆자리에 천무라는 새로운 거인이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실물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이 국경의 무게중심은 이미 우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 너머의 적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로라를 뚫고 재밍을 비웃으며 자신들의 머리 위로 정확히 꽂힐 수백 발의 강철 비를 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5년 뒤에 느슨한 틈을 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내년이라는 꽉 막힌 벽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들의 도발 의지를 꺾어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총성을 울리지 않고 거두는 가장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아름다운 오로라가 미사일의 눈을 가리는 공포의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로라는 그저 우리 병사들의 밤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불빛일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증명해준 확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와 가장 닮은 투박하고 성실한 파트너를 선택했고 그 결과 가장 소중한 평화의 시간을 획득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휘몰아치기 시작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든 이 밤, 가장 조용한 국경을 지키고 서 있는 저 강철의 궤적들이 존재하는 한, 노르웨이의 겨울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입니다. 무기는 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 평범한 진리를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온 파트너를 통해 비로소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히 무기 도입을 넘어 절박함이 빚어낸 기술과 시간이라는 안보, 자산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북한의 재민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단련된 한국의 기술력이 노르웨이의 오로라를 뚫어내는 과정은 결국 가장 가혹한 현장이 가장 혁신적인 해답을 만든다는 진리를 증명합니다. 에리크 장군이 47번 대기표를 찍고 얻어낸 것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자국 병사의 생명을 담보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주권 국가의 단호한 결단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는 쏘지 않게 만드는 무기라는 말처럼 실력 위에 쌓인 신뢰만이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집념과 차가운 기술의 만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는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